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러지가 있어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은 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신약 개발에서 AD 및 T 예측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본래 의사이고 이제 신약 개발 초기 임상 시험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람에서 ADME를 평가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사람에서 적절한 ADMET를 보이는 약이 무엇인가를 이제 비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적절한 용량 용법으로 후기 임상 시험을 진행해서 약이 허가받기까지 하는 일이 제가 주로 이제 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조금 뭐 당연히 AI 관련된 컨퍼런스니까 이제 컴퓨터 중심의 이제 강의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제 강의는 철저하게 좀 양리학 강의처럼 할 거고 조금 스코업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준비한 이유는 제가 이 K임 엘리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여러 이렇게 AI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도 이제 뭐 조금씩 인볼브는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를 하신 분들과 전통적으로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에서 케미스트리 또는 약학이나 의학에 출발하신 분들이 약을 보는 관점들이 조금 다르십니다. 근데 약은 결국 환자한테 잘 쓰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약을 바라보는 관점을 서로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융화가 돼야 이런 뭐 AI를 통한 예측이라든지 뭐 다른 테크놀로지 활용한 뭐 신약 개발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순수하게 이제 의학 베이스의 약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ADME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왜 잘 예측하는 게 필요한지를 좀 이게 양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좋은 약은 어떤 약이라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컴퓨터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최단 시간에 개발할 수 있는 약이 좋은 약일 수도 있고요. 이제 AI나 이런 측면에서는 제약사 사장님 어떤 약이 제일 좋은 약이겠습니까? 그 많이 팔린다 10원짜리 많이 팔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카티 한번 뭐 5억씩 하는데 이런 걸 여러 개 팔 수 있으면 좋겠죠. 즉 결국은 프로핏이 많은 약이 좋은 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약물 그 자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 좋은 효과를 내기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약은 어찌할 수 없이 당연히 부작용이 같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를 겪는 사람도 있고 겪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겪는 사람의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 많은 사람이 겪는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래서 약이라는 건 결국은 효과가 좋으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약물을 갖다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좋은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면 이 좋은 약의 개념을 떠나서 이런 좋은 약, 즉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용량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약을 보면 여러분 이제 타이레놀 사서 드시면 열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얇은 간지가 나오죠.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버리시죠. 네, 본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타이레놀 같은 건 매우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타글리틴이라는 DPP-4 이니비터 당뇨약인데 얘도 한 50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한 50페이지 정도로 써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좋은 약이란 개념이 약을 먹는 환경마다도 다를 수도 있고요. 즉 밥을 먹기 전에 먹었느냐, 밥을 먹고 나서 먹었느냐도 다를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다른 약과 같이 먹었느냐, 그러지 않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당뇨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 신장이 망가지는데 여러분들 약은 어떻습니까? 간으로 대사되고 신장으로 배설된다 이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사되는 경로나 배설되는 경로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몸속에 남아있는 약의 양이 다르게 되고 그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많은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대부분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거는 이 분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를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물질을 찾고 이런 이유는 결국 이 최적화된 물질이 즉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즉 환자한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약이다. 약을 찾으려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정보들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 사실 저희가 이제 AI나 있는 걸 통해서 그 단계를 줄여서 이 정보는 다 필요합니다. 정보는 뭐 어떤 시대가 돼도 꼭 필요한 정보인데 어느 시대가 돼도 신장이 망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느 시대가 되고도 다른 약하고 같이 약을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느 시대가 돼도 밥은 먹을 거기 때문에 이 정보는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까가 사실 또 이런 AI나 이런 여러 툴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효율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ADM이랑 좀 다른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효과 부작용은 다 뭐에 따르냐? 결국은 모든 약물은 이 도즈, PK, PD, 클리니컬 이펙트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나서 우리 몸속에 약이 얼마나 노출되느냐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약을 이렇게 눈으로 쳐다만 본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이제 허경영은 내 눈을 3초만 세 번만 바라보면 다 낫는다 했습니다만 이 세상에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럼 먹거나 주사를 맞는 이유는 뭔가요? 그 약이 결국은 바깥에 있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픈 곳에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 과정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약동학이라고 그러고 그 약동학을 구성하는 요소가 ADM이 4가지입니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몸속에 약이 노출이 되고 그 노출된 약이 표적 장기에 가서 즉 아픈 데 가야 되겠죠. 머리가 아프면 약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머리로 가야 되는데 머리로 못 가는 약은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머리에 가고 자 그다음에 설사 간다 하더라도 간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겟하는 장기 또는 타겟하는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야 뭔가 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력학, 파마코다이내믹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적절히 우리 몸에 노출이 되고 목표한 데 가서 잘 달라붙어야 임상적 효과, 즉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르지 않고 혹시는 노출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즉 전혀 흡수가 안 되면 효과가 당연히 없을 거고, 흡수가 너무 과하게 되면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거고요. 그다음 적절하게 갔는데 원하는 리셉터에 붙지 않으면 효과를 내지 못할 거고, 엉뚱한 리셉터에 붙어서 다른 시그널 캐스케이드에 변화를 시키면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물 반응은 용량, 약동학, 약력학, 임상 효과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약동학은 아까 말했던 약동학은 이게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즉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limination, excretion이라는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ADME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약을 투약했는데 적절하게 흡수되지 못한다. 즉 피 속에 돌아다니지 못하면 조직장에 보낼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거고요. 너무 과하게 나타난다. 과하게 흡수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부작용이 나타날 겁니다. 또 반대로 대사나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즉 간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거나 신장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해서 몸속에 들어온 약이 빠지지 않고 우리 몸속에 계속 과하게 축적이 돼 있으면 또 마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ADME 프로파일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약력학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ADME 프로파일이 우리가 이제 병을 나설 수 있는 적절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ADME 연구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약을 많이 주면 흡수도 당연히 많이 될 거고요. 근데 또 많이 준다 해서 무제한에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PK/PD 상관관계에서 노출이 커지면 효과가 무제한으로 커지냐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효과는 어느 정도 증가하다 멈출 거고요.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용량이 올라가거나 또는 용량이 올라가서 그에 따라서 노출이 증가되게 됩니다. 즉 피 속에 약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없던 독성이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의 기본은 아까 여기서 파란 점선으로 찾아놓은 이 세라피틱 윈도우가 어떻게 되느냐를 찾는 거고요. 그 세라피틱 윈도우에 해당하는 용량이 무엇인가가 여러분 허가 용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이 허가 용량, 결국은 이 용량을 찾는 거지만 그 용량은 결국 직접적으로는 익스포즈하고 상관관계를 갖게 되고 결국은 그 적절한 용량을 찾기 위해서는 약물의 ADME, 즉 우리 몸속에 얼마를 줬을 때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약 개발 과정, 이 드럭 디스커버리, 이제 드럭 디벨롭먼트 과정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용량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뭐 인비트로 어세이를 한 다음에 동물 실험을 하면 엄청나게 높은 용량을 칩니다. 개에서 500mpk 뭐 이렇게 약을 칩니다만은 개에서 500mpk면 단순하게 한 사람에서 뭐 60kg 사람으로 치면 한 15g 정도 됩니다. 타이르는 이 하나를 500mg인데 30알 정도 먹는 거죠. 사실 그런 용량은 먹지 않겠죠. 하지만 많이 먹었을 때 독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넓은 용량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상 임상시험에서 그보다 좀 더 좁게, 그래서 안전력을 확인하고 이상 임상시험에서 그보다 더 낮게 해서 효과가 있는 용량을 확인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용량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거를 허가에 이렇게 하는 게 신약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용량 반응 관계가 아까 말했지 저희가 허가할 때는 용량과 클리니컬 이펙트만 있지만 중간에 PK/PD가 있는 거고요. 이 PK/PD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적절한 용량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동학이라는 건 이렇게 ADM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결국 어떻게 흡수되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흡수되고 이게 이제 그 파라미터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체 이용률이라 하는 얼마나 많이 흡수되고 그다음에 흡수 속도 상수 얼마나 빨리 흡수되고 자 그다음에 얼마나 몸속에 잘 퍼지게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몸속에 제거되는지 간을 통해서 제거되는지 신장을 통해서 제거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ADM이 4개 지표고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 나오면 좀 신수하시죠. 뭔가 이거를 미분방 정식으로 해서 코드를 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병원에서는 이런 미분방 정식 제일 잘 푸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업이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사실 컴퓨터라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다루는 컴퓨터의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약을 개발할 때 왜 약동학 제가 계속 이제 ADM이가 결국은 ADM이 프로파일이 용량 반응 관계 결정 짓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ADM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ADM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잘 이해하냐? 그럼 파라미터 흡수가 잘 되면 무조건 좋냐? 당연히 흡수가 잘 되면 좋겠죠. 그러면 무조건 빨리 흡수되면 좋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흡수된 양은 똑같습니다. A, B, C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근데 A는 어떻습니까? 뭔가 약이 되게 빨리 흡수돼 있죠. 뭔가 꼭대기에 빨리 가 있는 느낌 아닙니까? C는 보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흡수되는 것 같죠. 자,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약물들 개발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인디케이션에 따라서 이런 게 되게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약물 같은 경우는 약을 먹고 한 1시간 정도 되면 최고 혈중 농도에 이릅니다. 빠르게 흡수가 되죠. 자, 근데 노란색으로 돼 있는 C약물 같은 경우는 최고 혈중 농도 도달 시간이 한 8시간쯤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진통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진통제는 어떻게 작용해야 합니까? 빨리죠. 자,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진통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엄청나게 좋은 진통제가 나왔는데 한 6시간 동안 작동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잘 참아보세요. 한 6시간 있으면 엄청 잘 났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약 드시겠습니까? 이런 돌팔이 맞나 하면서 다른 병원에 가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동물 모델이나 이런 데서 진통 효과가 되게 좋다는 이유로 PK 프로파일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발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개발 성공도 쉽지 않죠. 후김상 가서 이런 환자한테 이런 약을 주면 임상시험 참여하다 다 탈락하지 않겠습니까? 더는 못하겠어요 하고 나가버리죠. 개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이 약동학 프로파일이 인디케이션이 그냥 적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실 빨리 흡수되는 약은 어쩔 수 없이 빨리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성질환 같은 거 어떻습니까? 당뇨약 같은 거 하루 이틀 먹을 것도 아닌데 최대한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근데 당뇨약 지금 나와 있는 당뇨약이 많이 먹어야 하루에 2번 먹는데 효과가 좋은데 하루에 5번 드세요. 6번 드세요. 못 먹겠죠. 물론 이게 이제 흡수는 아니고 그건 방광기에 좀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만은 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은 약을 줬을 때 농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즉 흡수되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게 흡수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약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A약처럼 흡수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혈중 농도에 이르게, 즉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어느 정도까지 사이즈가 커지면 괜찮습니다만은 약 사이즈가 그램 단위가 된다. 그럼 R이 이제 엄지손톱 이상이 되면 사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못 드십니다. 엄지손톱 사이즈가 넘어가면. 근데 이제 이런 약은 약이라고 이제 개발을 계속을 하면 효과는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마케터빌리티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의 인디케이션의 목적에 맞게 이 적절한 PK 프로파일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그러면 이 효과 부작용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냐, 모든 환경에 동일하냐, 그러지가 않습니다. 자, 먹는 환경에 따라, 먹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ADM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간이나 신장 어떻습니까? 간 기능이 떨어졌다. 뭔가 대사가 안 될 것 같죠? 신기능이 떨어져 있다. 신배설이 잘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몸속에 약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용량으로 줘서 부작용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용량을 줄여서 노출을 맞춰줘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은 다른 용량을 먹어야 됩니다. 사실 그거를 잘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AI나 이런 걸 통해서 신장이 망가졌을 때 얼마나 노출이 늘어날 건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용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를 예측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 게 당연히 예측이 돼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 임신하고 이러면 물론 이제 임신부에서 임신부 자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약동학의 영향을 약동학보다는 뭐 임신 자체의 영향이 큽니다만은 임신하게 되면 대사능이 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약물 농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실제로 뭐 간질 환자가 임신해서 용량을 그대로 먹으면 갑자기 간질이 다시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대사능의 증가에 따른 농도 감소가 일어납니다. 즉 그래서 같은 약이라 할지라도 뭐 어떤 사람이 약을 먹냐에 따라서 이 약동학 특징이 달라질 수 있고 이 달라진 약동학적 특성에 따라서 용량요법을 달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약을 먹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약은 식전 투여하라, 어떤 약은 식후 투여하라, 어떤 약은 아무 때나 먹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유는 뭔가요? 결국은 식전에 먹었을 때나 식후에 먹었을 때는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서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약이 음식물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또 병용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약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병용요법으로 개발하는 약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약을 병용하면 당연히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익스포저가 달라지면 용량요법을 달리 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림만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건 이제 허가돼서 잘 팔리고 있는 약입니다. 자,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자, 농도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자, 동일 용량을 준 낮은 사람들은 6,000 정도 되고 최고 농도가 그렇죠? 아닌 사람들은 최고 농도가 15,000 정도 됩니다. 2.5배 정도 차이 나죠. 사실 이 약은 세라핀 레인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디곡신 같은 약은 한 네로 세라피틱에서 한 2배 정도 농도가 한 2배 올라가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처 말했듯이 PK가 어떤지 즉 ADM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서는 이 ADM의 베리어빌티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베리어빌티 크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세라핀 레인지가 아니더라도 효과 측면에서도 이 약이 만약 신약이라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위쪽에 있는 사람들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임상시험을 했는데 아래쪽 사람들만 잔뜩 등록이 됐다. 우연찮게. 그럼 이 약은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리어빌티가 이제 적으면 좋은 거고요. 근데 그리고 이 항상 약은 이 베리어빌티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이제 인비트로 레벨이나 동물 레벨에서 이게 잘 디텍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에서 얼마나 이 베리어블을 할지를 예측하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베리어빌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데이터입니다. 다 제가 시험한 데이터들이고 약 이름은 다 가렸습니다만은 만든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 사람에서 얻어진 데이터고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파란 사람이 정상입니다. 신기능이 정상인 사람입니다. 근데 빨간 사람 신기능이 우리 이제 GFR이 90 이상이 정상인데 GFR이 한 30에서 45 사이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상당히 진행되신 분입니다. 신장이 망가진 게. 이런 분에서 이 빨간색 보면 어떻습니까? 농도가 한참 올라가 있죠. 한참 올라가 있죠. 실제로 한 2.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레이블상으로 3분의 1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능이 30 밑으로 내려간 사람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 허가된 약입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이 신기능에 따른 PK 차이가 생기고 이게 용량요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특수한 사람에서 얼마나 PK가 바뀔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PK, 평균적인 인구 집단에서 사람의 PK, ADM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에서 얼마나 변이가 생길지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조금 다른 사람들, 같은 환자긴 한데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ADM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AI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면 매우 좋겠다. 신약 개발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에서 제일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특히 ADM 중에 간 대사 효소는 유전적 다양성을 가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CYP2C19이고 뭐 2C9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3A4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 자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간 대사 효소 중에 일부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자, 파란색만 봐보시면 우리 평균을 내면 농도가 저 정도입니다. 근데 평균이상에 변이가 있는 사람과 변이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면 변이가 없는 사람, 즉 원카피, 뭐 변이가 아예 없진 않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투카피가 있는데 한쪽만 남아있는 사람은 농도가 되게 낮습니다. 근데 반대로 두 쪽 다 사라져버린 사람, 엔자임이 없는 사람들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실선처럼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가 후김상에 진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픈 서클로 된 사람들만 잔뜩 등록이 된다. 그럼 효능이 떨어지겠죠. 효능이 떨어져 보이겠죠. 자, 반대로 클로즈 서클 사람들만 잔뜩 등록이 되면 부작용이 농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부작용의 빈도가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 대사유소의 유전자 다양성이나 제가 가래가 계속 후비로 넘어가 죄송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개인 간의 이런 유전적 다양성에 따른 약물의 변이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동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몰로거스한 개체이기 때문에 이런 변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람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랑 묶어서 예측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형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PK 변화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상호작용입니다. 이것도 아주 제가 극단적인 걸 가져오긴 했는데 트로객사 정상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는 리팜핀이라는 약을 주게 되면 농도가 저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리팜핀은 이제 강한 인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리팜핀이 아니라 더 빨리 열어. 이게 지금 25분 세팅된 거 아닌가? 맞죠? 4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슬라이더 몇 개 남아 있는데, 네, 제가 그래도 강의를 10년 이상 한 그래도 직업이 교수라, 네, 학생들도 1분만 늦게 끝나면 엄청 뭐라 합니다. 그때 마실 수. 근데 요로 떠들어서 한 1분 늦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팜핀을 주면 이렇게 떨어지고요. 사실은 약을 개발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디케이션에 병용할 수 있는 약물이 있고 그 약물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킬 건지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베리어빌리티가 이렇게 세라피틱 레인지가 넓으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가운데 평균이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세라피틱 레인지가 좁은 약물, 사실 항암제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죠. 이런 경우에는 PK에 의해서 노출이 조금 올라가거나 PK의 노출이 조금 줄어들면 효과나 부작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집단에서 약동학을 예측하고 변이 원인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의 약동학은 평균적인 인구 집단에서의 약동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자, 그 다음에 그 약동학적 다양성의 원인, 인구나 나이나 체중, 그다음에 메타볼라이트 엔자임이나 드럭 트랜스포터의 지네틱 폴리모피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다른 약물 이런 상호작용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것들을 이게 비임상 과정에서도 계속 탐색을 합니다. 약동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탐색을 하는 거고요. 좀 내려와 있습니다. 인비트로 ADME, 마이크로조멀 스터디, 그다음에 동물의 TK 스터디 이런 다양한 스터디를 하시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얻고 사람에서도 계속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서 이제 약동학 예측은 뭐가 되느냐? 결국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은 동물 자료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터스페시스 스케일링, PBPK 모델 같은 게 있고요. 이 알로메트리 스케일링은 다른 기술에서 많이 쓰입니다만 동물과 사람 그리고 모든 생명 개체는 덩치 사이즈에 따라서 대사능이 다르다라는 걸 기반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렛 대비는 얼마, 그다음 마우스 대비는 얼마, 몽키 대비는 얼마 사람이 차이가 있다라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알로메트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임상 데이터가 오면 이런 식의 단순 알로메트리를 해가지고 사람에서 용량 농도를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임상 시험에 진입할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만 보면 200 BID를 주면 농도가 최고 농도가 한 40쯤 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단순히 하면. 근데 이거 얼마나 좀 단순하고 좀 단순하면 또 어쩔 수 없어 신뢰도 좀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단 약동학 분석이라 그래서 평균적인 것과 개인 간의 변이로 좀 나눠서 봅니다. 우리가 아까쯤에 알로메트리라는 거는 왼쪽 같은 겁니다. 전체 데이터를 렛 데이터 전체를 써놓고 렛 마우스는 전부 마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예측하는 거라면 렛의 개체, 독의 개체, 마우스의 개체에서 평균적인 값은 얼마나 되고 개체별로 얼마나 차이 나느냐를 예측하는 집단 약동학 분석, 믹스드 이펙트 모델 같은 걸 쓰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로 해서 이걸 좀 이렇게 세분화합니다. 근데 이게 피지올로지 베이스는 아니고 약동학적으로 쓰는 방법론, 가상의 구획, 그다음 제거 루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합니다. 그래서 약이 들어와서 센트럴 컴파트에 있다가 페리페리로 분포될 수 있고 센트럴에서만 제거된다라는 식으로 하고 데이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미분방 정식으로 모델을 꾸미는 거죠. 꾸미면 여기서 보면 200mg PID를 줬을 때는 실제 농도는 한 100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물 데이터를 좀 구조화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세분화해서 이제 요 근래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는 게 PBPK, Physiology Based PK 모델링이라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몸을 조직 하나하나를 다 구분을 시켜서 뭐 그 뒤에 그림을 보시면 심플합니다. 그래서 약이 피 속에 얼마나 들어오고, 자 위를 얼마나 통과하고, 그래서 피 속에 얼마나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각 조직이 얼마나 가고, 이거를 다 하나하나의 미분방정이 풀어내고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풀어내주면 이렇게 파라미터도 듭니다. 자, 뭐 지방의 녹는 비율은 얼마나 되고, 얘 pKa 값은 어떻고, 여러분 이제 신약 개발하면서 실험실에서 다 구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런 파라미터를 복잡한 미분방정식의 썸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용량 얼마 줬을 때 농도가 얼마나 될 거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DDI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드럭 D하고 드럭 X하고 드럭 T하고 드럭 Y하고는 이미 상호작용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고, 아까치 말했던 그런 약물 자체의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드럭 D, X, Y를 다 같이 먹이면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실 이거는 제가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써서 노가다로 해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시대가 좋아지면 이제 AI가 이런 거는 그냥 값만 탁 넣어주면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미분방정식 제가 AI를 잘 모르지만 컴퓨터 하신 분들은 저보다 미분방정식 훨씬 잘 풀 거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냥 인비트로 데이터고 사람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 데이터에 넣어서 이런 약물 상호작용이나 이런 거를 예측하는데 AI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딱 1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작용 항상 도즈, PK, PD, 클리니컬 리스폰스의 상관관계에 있고, 결국 그 중에서 PK가 결국 용량요법 결정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약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약동학은 평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간의 차이가 있고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확히 예측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의 주제인 이제 AI가 저를 대신해서 이걸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